자, 안녕하세요. 예. 10회, 그러니까 4-1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예산과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못한 거,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사후 통제의 비중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 예산에서는 여러분들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지방재정에는 있기는 있는데 좀 전에 닿는 과정이 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후 통제 비중이 높다.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예산 형식은 절대 왕권과 시민 세력 간의 투쟁의 결과이다. 절대 군주가 있을 때 여러분들 왕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 제도가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어떤 의견, 대표들이 합의해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죠? 통제하는 그런 점에 통제를 강조했었죠. 통제. 그리고 3번,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재정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 심의가 중요하다. 현대 국가 민주주의, 거의 다 간접 민주주의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 대표 국회에서 모여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국회 심의가 중요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4번, 대표적인 사후 예산 통장 중에서 뭐가 있다? 주민소송제가 있다. 그렇죠? 주민소송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그러면 주민소송이 있지만 국민소송은 없다 그랬죠. 국민소송은 없다 그랬습니다. 맞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공공서비스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적절히 못한 것,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엔 정부는 공공서비스 생산성공을 동시에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생산공을 분리하여 생산을 민간에 맡기거나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생산을 민간에 넘겨주거나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근데 꼭 동시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생산을 민간에 넘겨주거나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됐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정부가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유형, 무형, 그죠? 유형, 무형 생산물을 모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준합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 서비스적인 개념과는 다르겠죠? 공공서비스니까 민간재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겠죠,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생산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여러분들 정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 넓게 보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비교할 때 그 주관주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관주의 특징. 자, 보충 자료 표가 있죠. 기본에 있는 표인데 왼쪽에 객관주의, 오른쪽에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자, 객관주의는 행태론 내용이죠. 따라서 행태론과 현상학의 비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관주의가 바로 현상학과 관련성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출제해도 내용 같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주관주의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사회 세계 상대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개별 기술적 접근 방법을 중시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표에서 보면 제일 밑에 칸 오른쪽에 주관주의는 개별 사례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객관주의는 법칙 정립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1번 사회 세계는 인간의 존재하는 의식이 앞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죠? 표에서 왼쪽 칸에 있는 실제론. 객관주의 내용 중 실제론. 그럼 이번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회 세계 내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즉 인과관계 규명함으로써 증명하는 거죠. 실정주의. 왼쪽에 표에서 실정주의, 객관주의 내용 중 두 번째 실정주의.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경험은 환경의 사물이고 외적 상황에서 조건지어야 된다. 이거 결정론, 객관주의 내용 중 결정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이고 폐쇄형을 선택해서 고려된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실적주의 제대 채택 여부, 여러분들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도 가능하고 폐쇄형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적주의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개방형 폐쇄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주의는 개방형 폐쇄형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은 뭐고 개방형 실적주의고 영국은 폐쇄형 실적주의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는 맞죠? 1번 현직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폐쇄형의 충원이 필요하고 폐쇄형 유리. 2번 공무원 자질 문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개방형이 유리. 개방형이 유리. 3. 행정는 민주통제 정도, 민주통제를 위해서는 개방형이 유리. 이렇죠. 그런 걸 따져서 여러분들 뭐를 더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적절히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내용은 기본서에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거기 814페이지. 814페이지. 자, 이건 아시죠? 개방형 폐쇄형. 여러분이 썼으니까. 원칙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만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중간에 자리가 비었을 때 내부 승진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폐쇄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계층에 다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이 개방형이고, 근데 어떤 나라가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그 적절한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방, 완전 폐쇄 그런 나라 잘 없습니다. 적절히, 그죠? 자문보완해서 그걸 쓰는 거지. 따라서 814페이지 밑에 보면 재직자 사기 문제. 재직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폐쇄형이 유리하고, 2번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이 유리하고, 3번 신진대사를 위해서 개방형이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죠. 오른쪽 페이지에 행정 민주통제를 위해서 폐쇄형이 유리하고, 직업근무제를 위해서 뭐가 폐쇄형이 유리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따져서 여러분들 얼마나 개방형 폐쇄형을 할지 정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에 여러분들 계획 예산 제도, 즉 PPP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 아니 약화. 왜?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통제 지향적 예산이 아닙니다. 계획 지향이지. 계획을 뒷받침해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점에서 의회 지지를 받았다? 아니,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의회 지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랬죠. 의회한테 유리한 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억지로 이렇게 알아봐봤자 행정 통제한테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렸죠?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즉, LIBS에서는 제출 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해서 전반적인 정부 기능이라든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PB에서 성과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된 업무 양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업무가 완료될 경우에 효율성 그리고 사업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물론 효과성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PP에서지만 자, 일부 성과를 포함되기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4번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 예산제, PP에서는 달리 영균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 결정자들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여러분들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거의 주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걸 계산하는 공식이라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알아두시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우리나라 예산 순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보충제를 표가했죠. 항상 봤던 거 우리 여러분들. 누구한테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각종 안사항이 기재부 장관한테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1월 말까지. 그럼 계획서를 참고해서 기재부 장관이 각종 안사항한테 이제 반대로 예산 편성 지시 만들 통합니다. 3월 말까지. 그럼 그 지시 맞게 각종 안사항은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5월 말까지. 그러면 그걸 모아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여러분들 검토 사정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받아서 확정합니다. 확정한 것을 정부가 국회에 넘기죠. 120일 전까지. 헌법의 경우는 90일 전으로 규정. 헌법은 9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죠? 아시죠? 그러면 국회는 예산심 끝내도록 되어 있죠. 30일 전까지.
새로운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이런 일정입니다. 정답 1번이죠. 1번에 보면 기재부에서는 1월 1일자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지침 시달한다. 틀렸죠. 자, 예산 편성 지침 시달은 1월 1일 아니고 뭐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 그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있죠.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중간관세자항은 1월 말까지 신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재부에. 아시죠? 3번 개별부처는 5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4번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1번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다음 개방, 자연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자 개방이니까 환경을 생각합니다. 자연적이니까 인간적인 요소 또 비공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죠. 현대적 이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보충 자료 나와 있죠. 자 폐쇄 합리, 폐쇄 자연, 개방 합리, 개방 자연 이런 순서로 조직 이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말도는 고전, 신고전, 현대 이론 이렇게 나눴지만 스코트는 저렇게 나눴죠. 폐쇄, 합리, 폐쇄 자연, 개방, 합리, 개방 자연 이렇게 그죠? 그 특징들이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설명은 기본서 537페이지. 537페이지에 여러분들 전리표가 있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스코트의 분류에 따라서 저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론은. 그랬을 때 지금 개방 자연적 조직이론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3번에 조직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효율성, 안정성 중시하는 거 뭐 완전 반대죠. 폐쇄 합리적 이론. 폐쇄 합리적 이론입니다. 그 보충의 표에서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것. 폐쇄 합리적 이론. 그죠? 장점 의미가 있네. 조직 효율성 강조하고 안정성 강조하는 거. 폐쇄 합리적 이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조직의 비합리적인 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왜? 자연적 조직 이론이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2번 조직의 자기 조직화 그리고 학습을 중시한다. 개방적 이론이니까 그죠? 환경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3. 조직의 효과적인 생존을 강조합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에 행정 접근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생태로는 행정체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는 맞죠? 맞습니다. 자, 분석 수준을 집합적 행위나 제도보다 행위자 개인에 맞추고 틀렸죠? 반대로. 행위자 개인보다 집합적 행위나 제도에 맞추고 있어. 미시적 아니고 끝에 뭐? 거시적. 아시죠, 여러분들?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시적 이론, 개방적 이론입니다. 개방적, 거시적 이론 매번 적었습니다. 생태론 할 때마다. 그죠? 거시적. 오히려 개인들은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집합적 행위나 제도 그런 데 관심 초점 맞추고 있어서 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띈다. 정답 4번이고 나머지는 맞죠, 여러분들. 1번 역사적 접근법은 각종 정치 행정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유일한 수단, 그 말 틀리지 않나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떤 제도의 진정한 성격, 그리고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역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 52페이지 맞나요? 52페이지. 맞습니다. 52페이지 있죠? 52페이지 왼쪽 중간에 9번에 가로 1번 역사적 접근법. 동물의 의미가 있으면서 동물의 2번에 있네. 각종 정책적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뭐 유일한 수단을 제공. 나머지 문제에서 2번 제도론적 접근법은 역사적 접근법하고 법률적 접근법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도론적 접근법은 앞에 뭐가 있었던 거죠. 역사적 접근법 그리고 법률적 접근법이 있었는데 제도론자들이 봤을 때 저 역사만 살펴봐서는 또는 법률로 봐서는 행정은 실체를 알 수가 없다.
행정은 정치에 실제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제도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제도가 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합치자. 합쳐진 게 뭐? 3번이죠. 법률적 제도론 접근법입니다. 법률적 접근법, 제도론 접근법 합친 거죠. 그 접근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을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행정,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또 52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52페이지 제일 밑에 제도론 접근법의 1번. 특히 구제도론 법률적 제도론 접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다음 수평구조. 장점을 보기 힘든 것은 수평이니까 개청이 없겠네. 부수구분도 없겠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죠. 여러분들 수평구조. 수평이니까 수직적 개청과 수평적 부수구분을 실질적으로 없앤 여러분들 팀 구조, 팀으로 모아놓은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수평 구조, 팀 구조, 팀으로 모아놨습니다. 그에 따른 특징이나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 3번 먼저 보면 3번 정답이라고 했는데 부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책임을 구할 수 있다. 틀렸죠. 경계를 경계를 없앤 겁니다. 없애는 거다. 먼저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팀 단위로 책임 확보할 수 있다. 팀 단위로 제거하여.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수평구조는 구성 간의 의사소통과 조직이 용이하다. 왜? 개청이 없고 부서구분이 없으니까 구성 간의 단계가 그죠?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의사소통 용이하겠죠. 그리고 2번 환경변화 신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거죠. 개청이 없으니까 보고하고 집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개청이 없으니까 사업 구성을 자율성을 연신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정답은 3번. 자, 10번은 많이 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틀렸을 거고, 그죠? 여러분들. 10번. 자, 1970년대 미국에 추진되었던 목표 관리적 MBO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했습니다. MBO는 종합적인 거라서 여기저기 다 써먹을 수 있는데 특히 공공 분야에, 그러니까 정부에 도입될 때는 뭐였다? 예산 제도였다. 따라서 MBO를 예산 제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내용 같죠? 목표를 중시하고 특히 목표를 어떻게 한다? 참여해서 함께 정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에 카터 대통령은 범정부적 개혁으로 목표관리제를 주창했고 1973년에는 목표관리제를 21개 부서에 공식적으로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앞에 주어가 틀렸어요. 주어가. 여러분들 MBO를 도입했던 사람 닉슨입니다. 자, 카터 대통령은 뭐를? GBB를 도입했던 그런 경우였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억합니다. 저거는 꼭. 잠깐, 기본서 328페이지. 328페이지에 제일 목표관리제, 저거 MBO가 있죠? MBO 보니까 개념에 가로 3번. 두 번째 줄에 1973년 닉슨 대통령이 PPB에서 저 계획의 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관리 통제수단에도 예산원을 도입했다. 누가? 닉슨 대통령이. MBO 닉슨. 기억합니다. 그리고 카트는, 거기 나오죠. 카트는. 자, 2권. 재명님 중 1047페이지. 1047, 1047페이지에. 가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중간에 배경 및 연영축, 그 밑에 가로 4번에 있죠. 카트가 연방정부에 도입했다. 뭐를? GBB를. 연기준 예산제도를.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문제에서 2번 목표관리제에서는 부습을 목표와 예산제초를 연계시켜서
목표가 연계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지출된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했다. 목표가 나타나니까. 사업목표 관리제는 대통령 공약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켰다.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목표에 대한 협상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직원들 책임 부여 등과 같은 목표 관리제의 기본 개념들은 연방정부 관리관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제도 공식 정착된 건 아니지만 목표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의식은 남아있다. 그런 겁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자, 아래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 중 잘못된 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여러분들, 저 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잘 보고서, 어떤 제가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책하고 약간 순서가 좀, 위치가 바뀌어 있죠? 보면, 그죠? 잘 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왼쪽 위에 칸에 1번은 뭐예요? 1번은 경합성이 있고, 배제가 가능하는 거니까 민간제 또는 사책제죠? 민간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 밑에 반대 칸은 뭐겠네? 공공제. 공공제이겠고, 그죠? 요게 바뀌었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칸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보니까 비경합적 왼쪽에 배제 가능.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이 있는 거 요금제 또는 유료제죠, 그죠? 그럼 반대 왼쪽 칸에 뭐겠네? 왼쪽 밑에 칸에 여러분들 공유제겠습니다. 공유제. 일단 이거 알고 풀어야 되겠죠. 정답 1번. 1번에 이런 민간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비스 안전과 규격 등을 위한 규제와 관련이 없다? 아니 있다. 원래 민간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맡기면 되는 게 원칙인데 나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안전과 규격 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기본서 11페이지. 읽은 저 앞부분에 11페이지에. 자, 밑에 민간제. 자, 민간제 경합성이 있고 배색이 있는 재화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서 공공부문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이다. 되는 부분인데 뒤에 다만 뭐라고요? 다만 다음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비스 안전과 규격 등을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집단 대응 요청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쁜 물건, 위험한 물건 만들어 파는 기업들을 적발해서 좀 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죠? 원칙은 민간을 맡겨두는 거지만. 1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맞죠. 2는 뭐였죠? 요금제입니다. 요금제에는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등에 속한다. 그렇죠?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상하수 요금을 붙이면 나왔습니다. 그 도로 유료도로 생각해서 유료도로. 3번은 여러분들 공유제죠. 공유제에 천연자원, 희귀동식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자원이 그랬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4번도 본다면 4는 공공재로서 과소공급이나 과다공급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죠? 아시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엔 자행정개혁은 그 특성상 저항할 수만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의 저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계획에 대한 저항 극복 중에서, 여러분, 전략 중에서 규모부터 사회적 전략으로 그 보충 자리 표가했죠. 기본서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자, 규범적 사회적 전략은 규범적 사회적 또는 협조적 전략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바람직한 거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자발적 협력과 능동적 수용을 유도하는 거라서 바람직하다 그랬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항이 완전히 없어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 틀린 게 있네. 규모 사회적 전략으로는 계획의 점진적 추진, 이거 틀렸네, 그죠? 계획의 점진적 추진은 공리적, 기술적 전략. 공리적, 기술적 전략에 해당됩니다. 전면적으로, 급진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저항이 심할 거니까 조금씩 천천히 하자는 얘기죠. 조금씩 천천히 함으로써 저항을 줄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추진은 여러분들 공리적, 기술적 전략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맞죠? 의사소통 촉진이라든가 참여 확대는 맞습니다. 나머지 1번.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개혁 추진기관이 개혁 대상 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그들의 이걸 암암리에 주장하는 현상을 포획이라 그러죠. 포획 현상. 그리고 참여를 배제하고 폐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 저항이 커지고 성공적인 개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3번 개혁 저항 원인으로서는 관리적 경직성, 즉 변동에 대한 저항이죠.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피개혁자 능력이 부족할 때 개혁 내용의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불명확하면 여러분들 혹시 저 개혁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정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단체의 장하고 의회, 지방의회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장치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직무이행명령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 의회하고 자치단체 장 간의 문제가 아니고 뭐요? 위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이행명령.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냥 말하면 그건 주무장관이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좀 세부적 단계로 따져보면 이랬잖아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하고 시군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1번, 2번 집행부는 자치장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권 있죠? 거부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3번 재의결된 사항이 법률 위반된 판단되면 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소송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번 일정한 경우엔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선결 처분할 수도 있고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결정에 처분하고 나중에 선결받을 수도 있죠.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에 자 정보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못한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조직에서 정보 자원은 기존의 전통적 자원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 아니고 전혀 다른 아니고 동일한 방법으로 역시 자원이라는 얘기 정보도 자원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중요시 부각됐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머지 맞습니다. 1번에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건축물의 설계도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전자정보 추진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1권 거의 마지막 부분의 기본서, 1권 거의 마지막 부분에 (710페이지) 710페이지. 전자무지 쪽 중간에 가로 2번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박산에 있죠. 가로 1번 정보기술 아키텍처.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끝에 이는 다음에 정보자원 즉 정보나 기술 시스템 인력 예산 등의 관계 연결 정리하면 설계도. 결국 전자정보 추진의 설계도가 되는 거. 그거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가로 2번 뭐죠? 참조 모델 얘기도 그 보기에 나와 있죠, 문제에. 문제 2번 보기.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뭐다? 참조 모형이다. 그 3번에 정보자원 관리란 정부기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모든 예산은 항상 소관부처의 지출 원칙에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된다. 자, 개인의 돈쓰는 건 간단하지만 정부는 복잡하죠. 그 복잡한 과정 중에 뭐가 있다? 지출 원행위가 먼저 있다. 그 원행위부터 하고 그게 밖에 지출합니다. 꼭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자, 기본서 1091페이지에 1091페이지 예산 집행 설명 중 제일 개념 중 가로 4번에 있죠. 가로 4번에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 등 지출 원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지? 모든 예산은 해당 소관부처의 지출 원행이 있어야지 집행할 수 있다. 지출 원행이 없이 곧바로 지출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정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답 2번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틀렸죠. 1번 감사원 독립기관이 아니므로 그건 맞긴 맞는데 감사원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국무회에서 감사원장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또는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예산 삭감할 경우에 국무회에서 감사원장 의견을 구해야 된다. 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기본서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오시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별도로 오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1078페이지에 제일 위에 4번 기획재정 예산 사정 과정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가로 3번에 보면 있죠. 가로 3번에 자, 기재부 장관의 헌법 독립기관 4가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 요 4개 하고 감사원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독립성이 중요해서 같은 기준이 있는 거죠.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에 감액하고 할 때는 국무회에서 당의 기관장 의견을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독립기관인 다시 한번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중앙선관위 하고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업무에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원까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봅니다. 자, 문제에서 3번 보기, 3번에. 자,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안 편집에 제출안도 포함시킬 수 없다? 아니, 있다.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지출 한도를 이렇게 한도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네 맘대로 해봐라. 그죠? 정책과 사업을 네 맘대로 정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정부에서 만들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성. 그래서 지출 한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번에 국회가 본예산 의결일인 12월 2일까지 예산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 생각한다. 틀렸죠. 준예산은 제일 앞에 국회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개시는 언제?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까지입니다. 1월 1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준예산 상환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국회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면 준예산 상환할 수 있다. 그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그 연도세가 있으니까 쓰면 되고, 그죠?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산 확정되지 않으면 쓰는 것이 준예산입니다. 정답 2번. 그럼 16번에 예산 및 조세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 현물출자, 수입 대체 경비 등은 예산 완전성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예외이다. 아시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 다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는 기업을 만드는데 돈으로 내지 않고 현물, 물건으로 낸 경우는 예산에 표시하지 않고 수입 대책이면 초과 수입을 초과 지출하는 것인데 예산에 계산 안 하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죠. 그거 말고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잠깐 볼까요? 993페이지. 993페이지에. 완전성 문제 예외. 기업 순계예산 있으면 순계예산. 증세비 공제한 거, 중간기금 공제한 거. 그 다음에 기금 예산 어려 운영되기 때문에 예외라 그러죠. 특허세 있네. 현물출자. 우리가 전대차관이라는 것도 있네. 빌린 돈을 다시 빌려주는 거. 그 다음 위험 수입 대책임비 등은 예외입니다. 예외. 자, 정답 4번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1번 원가 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현금주의 회계가 발생주의보다 유리하다. 반대로. 발생주의 회계가 현금주의보다 유리하다. 현실을 더 잘 반영해주고 성과를 더 잘 반영해주는 거 발생주의입니다. 아시죠? 그 4번, 근데 사실 2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저기 기출문제에 나왔던 보기인데 4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하는데 2번도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출제한 사람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가 아니라 역진세라고 보고 낸 겁니다. 역진세. 실질적으로 역진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부가가치 같은 여러분들 가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이러면 부자들은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역진적이다.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10%죠, 10%. 그죠? 누가 사든 간에 다 10% 적용시킨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출제한 사람 이렇게 보고 냈는데 사실은 똑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을 비례세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5번은 확실하지만 2번은 해석 여지가 있어서 삼각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가 아니라 저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4번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2번은 애매한 거고 가끔 객관식 문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번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4번 확실히 기억하면 4번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4번, 이로운 외부 효과 발생하는 서비스. 외부 경제겠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저렇게 보조금 주는 것은 그때 정치적 기능이 아니고 경제적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 경제적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 경제적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에 속한다. 여러분들 외부 효과가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 시장 실패를 시행하는 게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976페이지. 976페이지. 제일 위에 자원 배분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예산에 또는 재정의 경제적 기능에서 예산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며
뒤에 나와 있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의해서 발생한 시장 실패를 지원하는 기능하는 것. 역할을 수행하는 것마다 경제적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이다.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저 개입하는 거. 경제적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중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즉, 디귿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맞는 것부터 먼저 보면 디귿 맞습니다. 명시효를 아시죠? 세출 예산 중에서 경비 성질상 연도 내 그 지출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입니다. 그 세입 세출 명시해서 미리, 중요하죠. 미리 국회 선거돼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는 거. 명시효입니다. 예측될 때 국회 선거 그 말의 핵심 키워드죠.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기억 예비비, 예산 집행상에 나타나는 예산의 과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끝에가 틀렸죠. 회계 연도 탄력적 적용한다? 아니, 정하지 못한다.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회계 연도를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회계 연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 초월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예비비는 2016년 안에 쓰는 거다 그 말이지. 특별한 경우에 넘길 수 있는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넘기면 안 된다. 연도를. 그 다음, 니은. 국고 채무 부담액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명세 항목이 아닌 전체 액수로 국회에서 얻어서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는 대해서 말한다. 아마 봐도 국고 채무 부담액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저게 뭐예요? 명세 항목이 아니고 전체 액수로 국회에서 얻어서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총액 계상 예산. 총액 계상 예산입니다. 지출 통제 예산의 일종이다. 총액으로 통제하는 거, 총액으로. 총액 계상 예산. 계속비라 그러려면 연도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중요하죠. 계속비는 거죠. 연도. 리얼은 예산 이체라 했는데 이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수를 계산하게 된다. 틀렸죠? 뭐에 관한 설명? 예비비. 예비비에 관한 설명이죠. 이체가 아니고 예비비. 예비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라 그러면 예비비라 그래도 또 틀렸죠. 지금 현재는 상당하다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1% 이내. 1% 이내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정부론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적합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미국 헌법연장 중 해밀턴은 제퍼슨과 달리 개인의 자유와 분권을 중시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반대로 돼 있네. 그죠? 제퍼슨이 그랬죠. 제퍼슨은 해밀턴과 달리 자유와 분권을 중시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웃었잖아요. 해밀턴은 우리나라 어감상 튼튼하고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해밀턴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 해밀턴은 크고 강력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정부를. 그래서 이름이 해밀턴입니다. 그죠? 기억합니다. 그렇게. 왜 어이가 없어? 왜 쳐다보고 있어? 그 기억하면 문제 푸는 도움이 됩니다. 기본서 55페이지.
기본 55표 제일 위에 제퍼슨은 뭐 제목이 자유주의 지방 분권을 강조해서 동아일보 제3대 제퍼슨은 연방주의 반대해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지방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신을 주장했다. 즉 최소의 지금 최선 정부라고 봤습니다. 정부가 작을수록 좋다. 거기에 비해 왼쪽 제일 밑에 뭐 해밀턴은 연방주의 중앙 집권 크고 강력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해밀턴 그래서 해밀턴 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튼튼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 해밀턴. 자, 등급 4번이었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수 대비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은 선진국 비교에서 낮다. 아주 여러분들 특히 OECD 선진국 중에서 공무원 수가 제일 적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 국민 6명당 1명이 공무원인데 우리는 53명당 1명이 공무원이다. 그 10%밖에 안 된다. 이번 정부규모 평가는 권력이나 규제 정도 등 비가시 측면도 포함되어야 된다. 공무원 수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다. 공무원 수가 적더라도 권력이 크거나 규제가 많으면 크다고 느껴지는 거지. 세금 규모는 그죠? 그리고 4번째 우리나라는 준정부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체감하는 정부 규모가 크다. 공무원 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죠? 공기업도 많고 뭐 이런 온갖 것들도 많아서. 정답 4번. 19번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보충자료 잘 봅니다. 자, 급변하는 행정, 그것이 환경 그러면서 여러분들. 행정 환경 영향도 받는데, 가로 1번.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특히 저출산, 고령화우 추세가 심각하죠. 그리고 가로 2번. 양극화, 불평등 심화.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3번 전자정보의 고도화, 그리고 정보통신 변화, 진화, 급속히. 그게 나와 있네. 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특히 SNS가 급성하면서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행정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된 거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었고 그 정도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고 끝에 있는 의견 수렴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에 SSN과 급성장 현상에도 의견 수렴 방식이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쌍방향적으로. 나머지 맞습니다. 1번 2011년 유엔 전자정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 발전 지수 그리고 온라인 참여 지수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만세 한번 부릅니다. 1위라면 1위 이거죠. 자, 이 모델라 행정 투명성뿐만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죠? 이용자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 편리하게. 3. 최근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그리고 원격 근무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다음 강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강화 이론 다른 말로 뭐죠?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시키자. 뭐를?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학습시키자. 어떻게 함으로써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뭐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1번 보면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보다 더 효율적이다. 반대로. 변동 간격 강화가 더 효율적이다. 고정 간격 고정적이다. 그 말은 예컨대 이런 식인데 매월 10일 날 월급 주는 그런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거 없다고 그죠? 그 보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충 자료에 있고,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거기에 525페이지, 525, 526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머지 보기는 맞죠? 이번 적극적 강화는 상을 주는 거죠. 바람직한 결과를 제공해서 바람직 행동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 상 주는 거. 적극적 강화라 그럽니다.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에서 벌 주는 게 뭐죠? 4번 처벌이죠. 4번 처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을 뭐 제거하려는 것. 중간에 3번 스키너는 적극적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강화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서 상 주는 게 벌 주는 것보다는. 정답 1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런 11회 문제 봅니다.